지역 정치 구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와 역사는 일부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꼴릴 거 없다. 국가 개조의 큰 비전을 한번 실현해보자. 그것이 제 포부입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봉화산 아래 작은 시골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35가구가 모여 사는 지극히 평범한 농촌 봉하마을. 이곳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고 자란 고향이다. 지난 2008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노무현은 미련 없이 이곳을 찾았다. 남은 여생을 대통령 노무현이 아닌 봉하마을 주민 노무현으로 살고자 했던 것이다. 마치고 고향 내려가서 고향 사람들하고 그리고 내보고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 함께 모셔놓고 귀향 보고를 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돌아온 후 평범하던 시골 마을은 금세 북적거렸다.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의 친근함은 한 달 만에 10만 명이라는 방문객을 마을로 불러들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불려 나와야 했지만 찾아주는 이들을 소홀히 하는 법도 없었다. 여행을 이쪽으로 왔어요. 사진 한번 찍어주시나요? 한 번 찍으면 다 찍어야 되거든요. 한 번만 찍어도 됩니다. 오늘 하루는 실순이래요. 가서 하시고. 마을을 오갈 때 유일한 이동 수단은 이른바 시장표 자전거. 비서진들과 함께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논두렁을 달리는 그의 모습은 주민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마을 발전을 위해서도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특히 친환경 농법과 산림 생태계 복원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할머니 심어놓은 야채가 좀 다쳤어요, 그죠? 많이 다쳤지요. 내가 나중에 다 물어주러 갈게요. 안 물리. 아, 딱. 예. 딱. 사람들이 나는 화려한 벚꽃을 안 좋아할 것이라는 당연한 전제하에 전부 3번 나무를 사왔죠. 나는 사람들이 당연히 거의 수수한 걸 좋아할 거다 이런 전제를 갖고 있는데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당연히 촌놈일 거다 이런. 그저 농사가 소득의 전부요 감사하고 살아온 고향 사람들. 그들에게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을 선물하는 것은 그의 보람이 됐다. 퇴임 후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는 대신 귀향을 결심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걸 하는 것이 단지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꾸민다, 여기 손님 좀 더 와라, 이거 차원은 아닙니다. 일반화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누군가가 자기 고향 마을에 가가지고 이런 걸 가꾸고 뭐 한다는 것이 지금 뭐 나중에 이제 다 성공적으로 잘 가꾸어져 있을 때 와서 보고. 2008년 가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농기계에 올랐다. 주민들과 함께 친환경 농법으로 바꾼 봉화 오리쌀 첫 수확에 나선 것이다. 기대 이상의
태풍이었다. 마을 주민미를 처음에는 어서 뭐 또랑이 뭐 이래 촌에 이제 뭐 농사 짓는다고 추집다 아닙니까 또랑이 그런 것도 다 이래 손수로 이래 끌어내고 뭐 이제 뭐 농사 짓는다고 그 비계에서 이제 그것도 해보고 오만 거 다 해봤어요.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조각들은 직접 가꾼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그대로 남았다. 본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만큼 IT 전문가였던 노무현. 그는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자신의 삶을 알리고 세상과 소통하고자 했다.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이나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발언은 크고 작은 논란을 불러오기도 했지만 대체로 평화로운 삶이 이어졌다. 퇴임 이후 대통령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세종증권 내각비리 혐의로 노건평 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해 봉화마을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2008년 12월) 세종증권 비리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달아 구속된 데 이어 친형 노건평 씨까지 전격 구속된 것이다. 이때부터 봉화마을 사전은 긴 침묵에 빠져든다. 하지만 건평 씨의 구속은 시작에 불과했다. 검찰의 칼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었다. 언론 역시 그를 괴롭게 했다. 집 바깥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고 사서원 사생활도 카메라에 잡혀 세상에 알려졌다. 바깥 외출은 물론 집안 생활도 자유롭지 못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사람 사는 세상에 직접 글을 올리며 이때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저의 집은 감옥입니다.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불평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생활은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자유, 마당을 걸을 수 있는 자유, 이런 정도의 자유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봉화마을 사절을 나섰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론 세 번째 검찰 소환. 노 전 대통령 측에 600만 달러를 건넸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도 이어졌다. 검찰은 1억 원짜리 시계 2개도 전달한 혐의가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길 한 달여. 검찰은 그의 구속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 가장 큰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던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채 마지막 결심을 굳힌 노 전 대통령. 민주주의와 진보,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며 자신을 버리라고 말했던 그는 결국 14줄 짧은 유서만을 남겼다. 노 전 대통령이 떠난 봉화마을. 주민들은 이웃이었고 형이었으며 동생이었던 그의 죽음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누구보다 마을 일에 앞장섰던 그는 이제 기억 속 모습으로만 남아있다. 참 이렇게 되고 게 앞으로 이 일이 될지 안 될지 참 그분이 아주 할 일이 무지하게 참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가시고요. 진짜 참
지금 우리 이 불악 사람들은 대책이 안 섭니다 제가. 예, 뭐 말을 해야 될지. 빈소가 차려진 봉화마을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을 찾은 조문객은 엿새 동안 100만여 명에 달했다. 뜨거운 추모 열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국민들은 곳곳에 마련된 거리 분향소를 찾아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를 애도했다.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마주한 조문객들은 미완으로 끝난 그의 삶을 돌아보며 안타까움을 달래야 했다.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유를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원리로 삼고자 합니다. 정치 권력의 대이동의 신호탄이었던 대통령 당선. 16대 대통령 노무현이 선언한 것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였다. 그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까지 불렸던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모습을 버렸다. 기득권과 권위를 택하기보단 국민과 호흡하는 민주주의를 꿈꿨던 노무현 전 대통령. 오늘 인사에서 파격적인 발탁으로 눈길을 끄는 새 장관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개혁성을 다시금 인식시켜준 첫 내각 인사. 민변 출신 여성 변호사, 현직 영화감독, 군수 출신이 첫 내각에 이름을 올렸다. 노 전 대통령의 도전은 권력기관의 독립성 강화로 이어졌다. 국정원과 검찰, 국세청 등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개혁에는 반발이 잇따랐다. 가장 먼저 부딪혔던 곳은 검찰.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그는 일선 검사와 토론회에 직접 나서는 파격을 선보인다. 형님께서는 협의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사위원회, 검찰 중심의 인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금의 검찰총장이 인사재청권을 행사하라 이 말 아닙니까? 못하겠습니다. 난 그렇게 이 검찰 조직의 상층부를 믿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 운영이 의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현실은 냉혹했고 그 벽은 높았다. 이라크 전 파병 결정에는 그를 지지했던 진보 진영도 등을 돌렸다. 취임 첫 해 벌어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역시 파국으로 치달았다. 잇따른 반발은 승부사 노무현에게도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었다. 전부 힘으로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이 다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그런 위기감이 생깁니다. 측근의 불법 대선 자금 사건 연루 의혹까지 터지며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 그는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정면 돌파를 선언한다.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동안에 축적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 신임을 묻겠습니다. 하지만 파격적이고 직설적인 그의 언행에는 늘 논란이 뒤따랐다.
대통령으로서 너무 가볍고 품격이 없다는 비판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했다. 권위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소통하길 원했지만 주변에서는 대통령다운 보다 신중한 태도를 기대하고 있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아마추어 정부라는 비아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한다. 있었다 없었다 논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여당 지지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한 일이 없는데 지금은 또 대통령이 바뀌었던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펴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야당의 사과 요구가 빗발쳤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던 노무현.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 소추와 직무정지라는 시련을 맛봐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탄핵안을 가결한 국회 결정에 반발이 이어졌다. 탄핵안 무효를 외쳤던 수십만 개의 촛불. 그는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 투표의 본질상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면서 국정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여론의 비난을 받는 일도 있고 인기가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꿋꿋하게 원칙을 지키면서 해나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기묘하고 막중한 개혁 중의 개혁이요 사명 중의 사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마디로 노무현 정치의 결정체였다.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 거기에는 정치인 노무현의 철학이 그대로 배어 있었다. 노무현 사당의 출연이란 비판도 있었지만 그는 철저한 당정 분리를 원칙으로 당의 자율성을 보장했다. 과반 의석 확보가 예상되는 열린우리당입니다. 최문호 기자. 네, 출구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던 표정이던 정동영 의장. 열린우리당은 탄핵 정국과 맞물린 17대 총선에서 원내 과반 획득에 성공, 명실공히 여당으로 자리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우리당은 내분에 휩싸인다. 사학법과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반드시 만들어내서 잃어버렸던 민심. 노 대통령이 소위 당정 분리라고 하는 원칙, 그걸 급격하게 추진해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당 공천이나 당내 어떤 인사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위치에 가고 보니까 당과 대통령 간의 협력 관계, 의원들이 대통령에 협력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차질을 빚게 되었어요. 이념보다는 민생 문제 해결을 요구했던 민심은 열린우리당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뭐야? 뭘? 헌법 개정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중심 5편이래. 죄송합니다. 재산 감사하니까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잇따라 터진 문제들은 결국 18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해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승부수였던 열린우리당. 그 뼈아픈 실패는 그의 정치 실험 실패로까지 평가됐다. 열린우리당이 그 단순한 당이 아니라 그 정치의 분열, 지역 구도로의 분열을 뛰어넘고 또 노선과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당, 그런 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죠. 파병 결정, 뭐 FTA 반대 투쟁, 뭐 그 탄핵 그 10개보다 더 힘들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는 충청남도 연기 공주 지역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방 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 재정비 이 계획들은 참여정부의 핵심 과제이고 국원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집권 초 의욕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선거용 졸속 공약이라는 비판 속에 수도권과 지역 간 찬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은 입법 10달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는다.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의 백지화는 노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시련으로 다가왔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큰 충격이었죠.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참 이 심적인 큰 고통 또 답답함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속 깊이 국민들의 어떤 동의도 필요하고 또 정치적으로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조건도 필요한데 어느 것 하나 여의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분배 중심의 경제 정책도 도처에서 벽을 만났다. 가장 역점을 뒀던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다. 한미 FTA 타결, 수출 3천억 달러 달성, 주가 2천 돌파 등은 집값 파동에 묻혀버렸다. 저희 정부가 정책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것이 부동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부동산 말고 꼴릴 거 없다. 한 번 더 밟고 맛 좀 볼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른 전직 대통령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은 언론과의 관계였다. 모두 다 반대하는. 그는 언론과 공존 대신 긴장 관계를 택하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했다. 언론과의 원만한 밀월 관계는 직설적인 그의 성격이 용납하지 않았다. 집단이 바로 언론 집단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언론에 대한 불신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일부 언론들의 근거 없는 흠집내기와 부당한 공격에 시달렸다고 여겼고 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편하게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일부 언론의 시샘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시샘과 박해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해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도 일부 언론을 향한 날선 발언으로 불편해질 대로 불편해졌던 상황.
당선 이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설적인 발언은 계속됐고 언론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노무현 정부의 개혁 정책에 거대 신문사들의 동조와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 집권 내내 이어진 언론과의 날카로운 대립각은 참여정부 출범 4년째인 2007년 정점에 이른다.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브리핑룸 통폐합 작업과 기자 등록 및 출입증 제도가 그 발단. 언론사들은 명백한 언론 통제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기자들이 사실을 왜곡해 정부 정책을 몰아세우고 있다는 대통령의 언론관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사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있는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보도할 자료들을 자기들이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고 담합하는. 취재 방식의 대대적인 변경은 시민단체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나 정보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중도 성향의 언론들까지 정부의 언론 정책에 반기를 들며 집권 말기 내내 부담으로 작용했다. 면담 취재 장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참여정부의 진정성과 진심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책을 추진하는 그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쟁과 토론 가운데 이 정책의 질이 훨씬 높아졌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외 정책 역시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이라크 파병, 한미 FTA 추진 등으로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뚜렷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 이양 추진을 통해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행사를 통해서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북 정책에서도 화해 평화 기조가 이어졌다. 임기 말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킵니다. 분단 이후 걸어서 군사분 계선을 넘은 그의 모습은 전 세계로 방송됐다. 이를 통해 외견상 북한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유지되는 듯 보였다. 협력 문제에 이르기까지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노 대통령 참 외로웠던 분이다.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모자랐던 그런 불운한 분인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됨으로써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이다. 그 시대에 노무현과 같은 인물이 당선됐었다는 거, 그게 역사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대통령 재임 시절. 길었다면 길었을 5년은 그에게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독학으로 사법고시를 합격해 안락한 변호사로서의 삶을 살았던 청년 노무현. 하지만 1981년 정치를 향한 첫 번째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난다. 부산 지역 대학생과 재야 운동권 인사 등이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됐던 이른바 부림 사건. 변호사 노무현은 이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고문을 받은 피의자들을 만났고 한국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뜨게 된다. 잡혀간 학생들 범죄 사실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사실들이고 범죄가 될 수 없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걸 전부 얽어매 놓고 그 중에서 한 학생은 57일 동안 가족이 행방을 몰랐어요. 우리가 무슨 뭐 변호사하고 헌법이 어떻고 뭐 무슨 법이 어떻고 하는 얘기가 너무나 무색하고 뭐 죄스럽죠. 그렇게 되면서 점차 그 데모하고 앉아 학생들 뭐 변론하고 이런 거 하면서부터 조금씩 들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나도 제법 구호도 외치고 시위도 하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점차 이제 그 운동이 본업이 됐어. 본업이 돼가지고. 1987년 대우조선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는 3자 개입 혐의로 구속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변호사 업무 정지를 받으면서 이듬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정치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것이 인도적입니까? 그것이 기업이 할 일입니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그해 열린 50 청문회. 초선 의원 노무현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명패를 던지고 날선 질문을 쏟아내며 일약 스타 정치인으로 거듭난다.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1990년 그의 정치 인생의 첫 시련이 닥쳤다. 3자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을 거부하고 이른바 꼬마 민주당에 잔류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그 이후에 정치인들의 행태가 거의 자기의 소신 가치와는 관계없이 당선, 이익 이것만 가지고 그 아무 원칙 없이 보따리 싸들고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죠. 90년 3당 합당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완전히 이건 혼자서 민주주의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죠. 노무현의 굽히지 않는 원칙주의가 빛을 발했던 순간이었다. 하지만 정치 인생에 있어 그 길이 순탄치 않은 가시밭길이란 것은 너무도 자명했다. 나는 국회의원 안 하면 변호사 자격증이라도 있어서 변호사라도 해서 뭐 자식들 처자식 박 안 굶길 수는 있는데 당신은 그런 보장도 없는데 왜 안 따라갔느냐고 농담 삼아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재걱정을 해준 게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진짜 참 가슴이 아프고 참 고인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당 합류를 거부한 괘씸죄는 92년 14대 총선과 95년 부산시장 선거 낙선, 그리고 96년 15대 총선과 2000년 16대 총선 낙선까지 4번의 낙선이라는 쓰린 경험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유리한 서울이 아닌 부산 출마를 고집했고 지역주의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지역 정치 구도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와 역사는 일부도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되는 낙선으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1996년 총선에서 실패한 이듬해에는 국민통합추진회의 멤버들과 음식점을 냈던 노무현. 깨끗한 정치 자금을 모으는 것은 물론 정치를 떠나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과 소통하며 정치 복귀를 꾀했던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우리 몇몇 지역주의의 희생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 통로를 만든 게 그 하로동선이라는 음식점이었습니다. 고깃집이었는데 손님들이 넘쳐났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들 그 뜻을 지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치 개혁의 길은 험했지만 언젠가는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견뎌야 했던 시련의 시기. 그를 잡아준 것은 소신과 원칙이었다.
정치할 때 가장 큰 갈등이 옳은 길로 가자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옳은 길로 갈 거냐 말 거냐. 당선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이익, 정치에 살아남는다는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대부분 다 그 소신을 굽힙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신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다른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뭐 해야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나도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죠. 적어도 소신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그의 무모한 도전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권위를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다가갔던 소탈한 면모도 지지층을 넓혀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인터넷을 통해 모여준 지지자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을 탄생시키기에 이른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라는 큰 정치적 자산을 만난 것이다. 국민 경선에서 노사모는 이른바 노풍을 일으켰고 노무현은 대통령 후보에 올랐다. 극적인 후보 단일화에 이어 선거 직전 단일화가 파기되는 등의 난관을 겪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도 가장 든든한 지원병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지지는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던 상황에서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곁을 떠난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굉장히 겸손한 분, 정말로 사람 차별 안 하는 사람, 가식 없는 분, 앞뒤가 똑같은 사람, 그러면서 분노할 줄 아는 사람, 다만 자기 분노를 공적인 분노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 그의 재능, 그의 개인기 이런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하기 때문에 지지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꿈꾸었으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가능하다고 꿈꾸게 해준 분이에요.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제가 지역 감정에 맞아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 분은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제가 검은 돈이 없어 선거를 못할 때 돼지 저금통을 보내주신 분도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소신에 따른 원칙주의와 꾸밈없이 다가서는 소탈함을 고집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처럼 그것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과거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딱딱하고 근엄한 아버지 같은 그런 면모였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편안하고 친근한 그런 그 친구형의 어떤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훨씬 국민과 노 대통령 간의 어떤 심리적 유대감이 아주 끈끈하고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존의 딱딱한 틀이나 어떤 그 권위 자체를 거부하는 변화 주도형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시련과 좌절을 반복해야 했지만 여전히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그의 별명은 바보 노무현이다. 나한테 붙여줬던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바보 하는 그게요, 그냥 좋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난 지 6일. 끊임없이 정치 실험을 시도했지만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지 못했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갈등은 남아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서거 이후
그를 재평가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시대를 만들어갈 숙제를 남긴 노무현. 그가 꿈꾼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세상이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사 정리가 안 된 채로 권력만 민주화되고 힘이 빠져버리니까 기득권 가진 사람들, 특히 부당하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참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죠. 억울하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암적 요소들이 말하자면 지역 분열입니다. 두 번째가 기회주의입니다. 이걸 한번 극복하고 바로잡아 보고 싶었던 것이 제 정치적 목표거든요. 또 실제로 이것이 성공하면 역사가 쑥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목표를 두었는데 그 일은 거의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정신과 행동이 이후 흐지부지 없어지면 우리 민주주의도 흐지부지 되고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대강 그렇게 억압하고 사는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밤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성별, 학력, 지역의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세상. 어느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어느 꿈은 아직 땀을 더 쏟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가 썩었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낡은 정치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는 힘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